여러분들 교재 136쪽입니다. 136쪽 아래쪽에 괄호 4번 수소결합입니다. 수소결합은 전기염 성도가 큰 FON에 결합된 H가 다른 분자의 전기염 성도가 큰 F 또는 O 또는 N과 작용하는 정전기적인 인력입니다. 분자 간의 인력 중에서 비교적 강한 인력에 해당이 되죠. 바로 위의 표에서 우리는 분자 간의 인력 중에서 이온 쌍극자 간의 인력이 가장 크다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여기 이온 간의 인력,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인력은 분자 간의 인력과 비교하기 위해서 화학 결합 중에서 이온 결합을 우리가 갖다놓은 거예요.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고 분자 간의 인력으로 구분하지 않죠. 분자 간 인력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온 쌍극자 간의 인력. 위로 가면 갈수록 인력이 더 크고 수소 결합의 위치는요, 어디에 존재하냐면은 이온 쌍극자 간의 인력 다음으로 큰 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 극성 분자인 쌍극자 간의 인력보다는 더 큰 인력에 해당이 되죠. 자, 이온 쌍극자 간의 인력이 작용하는 경우를 NaCl을 물에 용해시키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NaCl이 물에 용해되면은 소듐 이온이 수용액 중에 존재합니다. H2O는 극성 분자예요. O와 H가 이렇게 구분형 구조로 결합하고 있고, O와 H 간의 전기염 성도 차이에 따라서 항상 공유 진재쌍은 O 쪽으로 치우칩니다. 항상 공유 진재쌍은 O 쪽으로 치우치죠. O는 부분적인 음성, H는 부분적인 양성의 전기를 나타내죠. 이렇게 해서 O의 부분적인 음성 부분과 이 Na+라고 하는 양이온 간의 정전기적인 인력이 생긴 것. 이게 바로 이온, 그리고 항상 거기에 나뉘어져 있는 쌍극자 간의 인력이죠. 이온, 쌍극자 간의 인력입니다. NaCl을 물에 용해시키는 경우에는 염화이온과 같은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물 분자의 어느 부분, 부분적인 양성 부분과 인력이 작용하겠죠. O가 부분적인 음성이고 H가 부분적인 양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음이온과 또 이 쌍극자의 부분적인 양성 간에 작용하는 인력, 그래서 이온 쌍극자 간의 인력이고, 보통은 이렇게 Na+라고 하는 양이온 주위에 H2가 수소 결합할 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둘러싸요. 그리고 또 이 H2O 바깥에는 다른 H2O가 수소 결합하면서 둘러싸면서 3겹, 4겹으로 둘러싸죠. 염화이온 주위에도 H2O가 한 개가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면서 이온 쌍극자 간의 인력이 작용하면서 둘러싸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둘러쌉니다. 보통 3개, 4개가 둘러싸고 또 이 바깥에 한 평균적으로 2겹으로 다른 H2O가 수소 결합이 작용하면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온 쌍극자 간의 인력인데, 요 인력보다는 H2O와 H2O 간의 인력이 작지만, 그렇지만 H2O 간의 수소 결합은 꽤 큰 인력에 해당되죠. 자, 수소 결합이 작용하는 걸 봤더니 O가 부분적인 음성의 성질이 커요. 그 말은 H와의 공유 진재쌍을 자기 쪽으로 세게 끌어당겼다는 거죠. 그때 이 H라고 하는 것은 전자밀도를 많이 뺏기면서 비정상적으로 부분적인 양성의 성질이 컸거든요. 이것이 다른 분자의 부분적인 음성의 성질이 큰 것과 인력이 작용하니까 이 인력이 이온 쌍극자 간의 인력보다는 작지만 다른 극성 분자 간의 인력에 비해서는 꽤 큰 인력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들 교재 136조 아래쪽에 보니까 수소 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크게 2가지 인자로 봤어요. 첫 번째로 수소 결합에 관여하는 H와 결합한 F나 O나 N 중에서 전기염 성도가 더 크면 클수록 H한테서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봤더니 F하고 H가 결합하고 있고 O하고 H가 결합, N과 H가 결합하고 있는데 전기염 성도는 N보다는 O가 크고 O보다는 F 쪽이 크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염 성도가 더 크고 전기염 성도가 크면 클수록 H하고의 공유 진재쌍을 자신에게로 더 세게 끌어당기죠. 더 세게 끌어당겼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부분적인 음성의 성질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H는 전자밀도를 많이 뺏기니까 H의 부분적인 양성의 성질은 또 어떻게 돼요? 더 커지죠. 그래서 N은 여기 O나 F보다는 전기염 성도가 작기 때문에 전자를 덜 끌어당겨서 H가 전자를 덜 뺏겨요. 델타 플러스의 성질이 비교적 작은 편이고 O는 그거보다는 큰 편이고 F하고 결합한 H는 델타 플러스 성질이 가장 크죠. 그래서 이 N에 결합된 H보다는 O에 결합된 H가 수소 결합을 강하게 하고
O에 결합된 H보다는 F에 결합된 H가 수소 결합을 강하게 합니다. 또 이번에 F에 결합된 H가 다른 분자의 F와 인력이 작용할 수도 있고 O와 인력이 작용할 수도 있고 N과 인력이 작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누가 인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N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인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F는 전기염 순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자들을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지 이 H 쪽으로 주려고 안 하거든요. O도 전기염 성도가 꽤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자를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 이 H쪽으로 잘 주려고 안 해요. 근데 N 같은 경우에는 O나 F보다는 전기염 성도가 작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던 비공유 순자쌍을 H쪽으로 주면서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F와 O와 N은요 모두 부분적인 음성, 부분적인 음성의 성질을 나타나기 때문에 H 델타 플러스와 인력이 강하게 작용하긴 하지만 전기염 순도가 너무 크면은 전자를 자기가 다 옮겨주려고 하지 H쪽으로 주려고 안 하기 때문에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O에 결합된 H가 F와 작용하는 인력, O와 작용하는 인력, N과 작용하는 인력. 여기도 N에 결합된 H가 F와 작용하는 인력, O와 작용하는 인력, N과 작용하는 인력. 그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9가지죠. 9가지 중에서 가장 큰 인력이 작용하는 것은 F에 결합된 H가 N과 인력이 작용하는 거더라. 이 두 가지 내용을 조합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37쪽을 보면은요, 수소 결합을 해서 나타나는 어떤 비정상적인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두 분자 간의 인력이 작용하는 것보다는 H2 두 분자 간의 인력이 작용하는 것이 인력이 큽니다. H2 간의 인력이 작용하는 것보다는 HF 간의 인력이 작용하는 것이 크죠.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N에 결합된 H도 델타 플러스, O에 결합된 H도 델타 플러스, 그리고 F에 결합된 H도 델타 플러스고 그때 N보다는 O가 전기염 흥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 H의 델타 플러스 성질이 더 크죠. 그리고 F는 전기염 흥도가 더 크기 때문에 공유 준재성을 더 강하게 끌어당기고 H의 델타 플러스 성질이 일단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일단 H가 F보다는 O보다는 N에 결합될수록 전자밀도를 더 많이 뺏기기 때문에 부분적인 음성의 성질을 F쪽으로 더 강하게 가져가게 되고 남아있는 H는 델타 플러스의 성질이 크게 나타나니까 상대방 이 분자하고 이 수소 결합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두 분자 간의 인력을 따지면은 HF 분자 간의 인력이 H2 분자 간의 인력보다 크고 H2 간의 인력이 암모니아 분자 간의 인력보다 큽니다. 그런데 이 물질들의 끓는 점을 보면은요, 오히려 H2의 끓는 점이 HF의 끓는 점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H2O는 한 개의 H2O 분자당 자기 주위에 있는 평균적으로 4개의 H2O와 수소 결합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HF는 한 개의 HF 분자당 평균적으로 2개의 HF와 수소 결합이 작용할 수 있죠. 아무리 HF 2개 간의 수소 결합이 H2O 2개 간의 수소 결합보다 크더라도 여기는 한 분자가 수소 결합 몇 군데 끊어야 돼요? 2군데를 끊어야 기화가 되는데 여기서는 한 분자가 수소 결합을 평균적으로 4군데를 끊어야 기화가 될 수 있고 수소 결합을 더 많이 끊어서 자기가 기화될 수 있다는 것은 더 높은 온도 상태에서 열을 받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두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을 보면은 HF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이 더 크지만 궁극적으로 끓는 점을 봤을 때 H2O가 더 높은 것은 한 분자당의 수소 결합하는 개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37쪽 중간에 보면은요, H2O가 액체 상태보다 고체 상태에서 부피가 꽤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밀도가 꽤 작게 나타나고 그것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X축은 H2O의 온도를 나타내고 Y축은 밀도를 나타냅니다. 100도씨 근처에서 H2O의 밀도 값을 봤더니 약 0.95에서 0.96 정도의 값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0.95고 여기서 온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지면은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죠. 온도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척도라고 했어요.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면은
분자 간의 평균 거리가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죠. 평균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그 분자 전체의 부피가 더 작아지죠. 여러분들 밀도라고 하는 것은요,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질량이거든요. 질량은 가만히 있는데 부피가 작아지면은 전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H2O 액체 상태 100도씨에서 이 0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밀도가 카면 갈수록 더 커지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작아져서 평균적인 거리가 가까워지고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3.98도씨, 대략 한 4도씨 근처에서 H2의 밀도가 가장 크고 4도씨에서 0도까지 될 때까지는 밀도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거의 변화가 없지만 밀도가 아주 약간 감소하긴 합니다. 그러면 왜 이 4도씨 근처에서는 밀도가 거의 변화가 없냐라고 하면은요, 여기도 온도가 더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지니까 분명히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죠.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면 평균적인 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부피가 작아지고 부피가 작아지면 밀도가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이것하고 뭐가 충돌이 되냐면은 4도씨 언저리에서 0도씨 정도까지는 H2O가 수소결합에 의해서 육각형 고리 구조를 만듭니다. H2O 분자간의 수소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육각형 고리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H2O O에 H가 한 개씩만 결합된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대충 육각형 고리 구조를 그리기 위해서 H 한 개인 것처럼 그렸죠. 그리고 나머지 H를 또 한 개씩 그려요. 이거는 구분형 구조로 각각 H2O가 다 구분형 구조입니다. H2O 구분형 구조, H2O 구분형 구조, H2O 구분형 구조. 만일에 이 H2O 분자가 이런 식으로 구분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H2O 분자는요, 또 이런 식으로 휘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 H2O는 또 안쪽으로 휘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이 각이 안쪽으로 휘어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H2O도 마찬가지로 이 구분형 구조에서 이런 식으로 휘어지고, 이렇게 휘어지고, 또 이렇게 H2O 분자에서 이런 식으로 휘어져도 구분형 구조가 맞죠. 그래서 이게 3차원적인 구조지 절대로 2차원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이렇게 H2O가 육각형 고리 구조를 이루게 되면은 안쪽에 어때요? 어느 정도의 빈틈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육각형 고리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서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되고 빈 공간이 발생하는 만큼 어떻게 돼요? 부피가 증가가 되죠. 부피가 증가되니까 밀도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4도씨 언저리에서는요, 온도가 낮아져서 운동 에너지가 작아져서 평균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밀도가 증가하는 요소하고 육각형 고리 구조가 형성함으로써 빈 공간이 형성되고 따라서 밀도가 작아지는 요소가 서로 충돌을 해서 밀도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자, 그리고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뭐냐? 0도씨 H2O 액체에서 0도씨 H2O 고체로 온도는 지금 안 바뀌고 있어요. 온도는 안 바뀌는데 액체에서 고체로 상이 탁 변화돼요. 상이 변화되면서 갑자기 부피가 엄청나게 크게 증가되죠. 물론 이 부피가 엄청나게 크게 증가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8% 정도예요. 부피가 크게 증가되면서 밀도가 크게 뚝 감소가 됩니다. 밀도가 1 정도에서 0.92로 약 8% 정도 밀도가 감소가 됐죠. 그럼 여기서 왜 부피가 크게 증가됐냐라고 하면은 아직도 액체 상태에서는요, 육각형 고리 구조가 이런 식으로 덤성덤성 형성됐는데 고체 상태로 상이 변화되면서 육각형 고리 구조가 3차원적으로 무한대로 형성이 돼요. 그렇게 해서 거의 육각형 고리 구조에 의한 입체적인 빈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부피가 크게 증가되고 밀도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H2O가 고체 상태, 0도씨 고체 상태에서 또 온도가 낮아지면은 그때는 여기하고 비슷해요.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고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분자 간의 평균 거리가 가까워지고 거리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피가 작아지면서 밀도 값이 조금씩이나마 커지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H2O의 이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상이 변화될 때는 H2O 간의 수소 결합에 의한 육각형 고리 구조가 3차원적으로 무한대로 형성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37쪽을 보니까 이번에는 14족 원소들의 수소화합물끼리의 끓는전 비교, 15족 원소들의 수소화합물끼리의 끓는전 비교, 16족 원소의 수소화합물, 17족 원소의 수소화합물끼리의 끓는전 비교를 하고 있죠. 14족 원소는 결합팔이 4개입니다. 보통 수소하고 결합할 때 수소와
4군데 공유 결합을 하죠. 그래서 메테인, 그리고 3주기 원소 규소가 결합해서 실레인, 그리고 4주기 원소 게르마늄이 결합해서 저밀 화합물, 그리고 더 주기가 커서 주석 틴 화합물이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하는데, 분자들은 모두 3면체 구조예요. 메테인 분자도 3면체 구조고 실레인도 3면체 구조. 이렇게 해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이것들은 다 얼마냐면요, 제로예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제로고, 이것들은 무극성 분자에 해당이 됩니다. 무극성 분자고, 여기 주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기가 크면 클수록 분자 사이즈 자체가, 분자 크기가 커지고, 분자 크기가 커지면은 제가 앞에서 그 이야기 했죠. 풍국 현상도 영어에서는 편극 현상이라고 해요. 편극 현상도 편극 현상. 그래서 풍국 현상이나 편극 현상이나 하여튼 거기 항상 갈리워져 있든지 순간순간적으로 갈리워져 있든지 영어 원어상으로 전부 편극 현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분자 크기가 커지면은 이 첫 번째로 편극 현상이 커지게 되겠죠. 편극 현상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로 더 크게 나뉘어지더라. 또 분자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이 런던 분산력이 작용할 수 있는 면적이 그만큼 더 넓어져서 그때 인력의 합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인력이 합이 또 커져서 결론적으로는 더 큰 인력이 작용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14조 원소의 수소환물은 주기가 크면 클수록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근데 15조 원소의 수소환물은요, 여기 3주기 원소인 인의 수소환물, 그리고 4주기, 5주기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 인력이 큰 것은 이것들은 분명히 극성 분자입니다. 편극 현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암모니아는 유난히 인력이 크죠. 왜 그래요? 암모니아는 앞에서 배웠던 대로 수소 결합을 하더라. 그리고 16조 원소의 수소환물을 봤더니 3주기의 황이 H2와 결합하더라. 황이 결합할 때도 이렇게 구분형 구조입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죠. 15조 원소의 수소환물, 16조 원소의 수소환물, 17조 원소의 수소환물들이 모두 각각 쌍극자 모멘트를 갖고 있는데, 여기 16조 원소의 수소환물을 딱 봤더니 H2TE 텔레늄으로 가면 갈수록, 텔루르로 가면 갈수록 이 편극 현상이 더 크게 생겨서 끓는 점이 높은데, H2는 유난히 끓는 점이 높죠. 왜 그래요? 수소 결합. 그래서 15조 원소의 수소환물에서 아모니아가 수소 결합하기 때문에 이런 자기보다 주기가 큰 것들보다도 끓는 점이 높고, H2는요, 어떤 것보다도 끓는 점이 가장 높죠. 뭐 때문에? 수소 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조 원소의 수소환물도 마찬가지죠. HCl, HBr, HI로 가면 갈수록 편극 현상이 더 크다라고 하죠. 극이 나뉘어져 있는 극성 분자지만 우리는 영어 원어상으로는 다 편극 현상이랍니다. 편극 현상이 크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 값이 여기서는 작을지는 몰라도 끓는 점이 더 높게 나타나요. 쌍극자 모멘트는 어디로 가면 갈수록 크는지 기억하시죠? 앞에서 할 때 HI보다는 HBr의 쌍극자 모멘트가 컸어요. HBr보다 HCl의 쌍극자 모멘트가 컸어요. HCl보다 HF가 쌍극자 모멘트가 컸어요. 여기서는 주기가 크면서 분자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분산력이 작용할 수 있는 표면적이 넓다, 또는 부분적 음성과 양성으로 더 많이 나뉘어졌다, 편극 현상이 크다, 이렇게 해서 끓는 점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편극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더라. 또 분자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인력, 런던 분산력이 작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더라.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하여튼 HI 쪽으로 끓는 점이 더 높아지는데, HF는 유난히 끓는 점이 높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소 결합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HF는 한 HF 분자당 자기 주위에 있는 평균적으로 2개의 HF와 수소 결합이 작용하지만, H2는 한 개의 H2당 자기 주위에 있는 4개의 H2와 수소 결합하기 때문에 수소 결합의 합이 커서 끓는 점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교재 138쪽에 보면은요, 이거를 한꺼번에 전체 그래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14조 원소의 수소환물을 봤더니 여기서 주기가 크면 클수록 분자량이 커지면서 분산력이 크게 나타난다,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17조 원소의 수소환물도 주기가 클수록 크지만 HF는 유난히 끓는 점이 높죠. 20도씨로 끓는 점이 다른 것보다 훨씬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수소결합. 16조 원소도 이 주기가 크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지만 여기서는 H2가 유난히 끓는 점이 높은 것은 수소결합. 그리고 17조 원소의 이 수소화합물과 16조 원소의 수소화합물을 보면은요, 이때 끓는 점이 누가 더 높아요? 17쪽보다는 16쪽이 높고 17쪽보다 16쪽, 17쪽보다 16쪽이 높죠. 왜 그러냐면은 17쪽은 아까도 봤다시피
봤다시피 HF 분자처럼 한 개의 분자당 자기 주위에 있는 분자와 평균적으로 두 개가 인력이 작용하는데, 심족적 원소는 H2에서 봤다시피 한 개의 분자당 자기 주위에 있는 동일한 H2 분자 또는 이 H2S라고 생각하면은 동일한 H2S가 자기 주위에 있는 더 많은 H2S와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인력의 합이 커서 더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38쪽 아래쪽을 보면은요, 예제 문제가 있어요. 자, 주족 원소 수소화합물들의 이 정상 끓는 점 크기를 비교했다. 그 차이에 대한 주요 원인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 2번부터 먼저 볼까요? 실레인하고 HCl인데 실레인은 조금 전에 보니까 완전히 대칭 구조죠. 정사면체 구조였어요. 사면체 구조 무극성 분자이고요. 또는 비극성 분자랍니다. HCl은 이 H와 Cl 간의 전기염 송도 차이에 따라서 H는 부분적인 양성, Cl은 부분적 음성으로 극이 나뉘어져 있죠. 쌍극자라고도 합니다. 극성 분자이고, 따라서 HCl 간의 인력이 실레인 분자 간의 인력보다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더 높아요. H2S보다 H2O가 끓는 점이 더 높은 것은 H2O는 뭐 하기 때문에? 수소 결합하기 때문에 그렇죠. 선택지 3번의 내용도 옳아요. 선택지 4번 수소 결합 그 자체를 보면은요, HF 두 개 간의 인력, HF 두 개 간의 인력에 비해서 H2O 두 개 간의 인력이 큽니까 작습니까? 더 작죠. 그래서 두 분자 간의 인력을 따지면 HF가 더 큰데 끓는 점을 비교하면 누가 더 높아요? H2O. 왜 그러냐면은 H2O는 한 분자당 수소 결합의 개수가 4개, HF는 2개, 수소 결합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인력의 합이 커서 끓는 점이 더 높았죠. 선택지 4번의 설명도 옳습니다. HCl하고 HBr은 모두 17족 원소의 수소화합물이죠. 왜 HCl보다 HBr의 끓는 점이 더 높으냐면은 더 큰 주기의 원소가 결합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편극성이 크다, 그리고 끓는 점이 작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다라고 합니다. 선택지 5번의 내용도 옳은 설명이죠.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선택지 1번의 내용이 틀렸습니다. 메테인 분자하고 실레인 분자를 보면은 메테인은 2주기의 탄소가 수소와 사면체 구조로 결합하고 있어요. 메테인에서는요, 2주기 원소인 탄소가 수소와 정사면체 구조로 결합.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제로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입니다. 규소가 이렇게 수소하고 결합해도 똑같이 정사면체 구조로 결합해요. 근데 규소가 수소하고 결합할 때는 이 사이즈가 어때요? 분자 크기가 더 크죠. 분자가 더 크더라. 따라서 이것도 무극성 분자인 거는 맞지만 분자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런던 분산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편극 현상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끓는 점이 이 실레인이 더 큰 게 이 요소는 맞지만 여기에 원인을 뭐라고 했냐면은 결합 에너지가 이것보다 이게 크다. 결합 에너지는요, 이 끓는 점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결합 에너지 그 자체를 보면은 C와 H 간의 결합 에너지가 S와 H 간의 결합 에너지, 해리 에너지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결합 에너지라고 합시다. 더 큰 거 맞아요? 예, 이거는 맞아요. CH 간의 결합 에너지가 SI와 H 간의 결합 에너지보다 더 큰 거 맞지만 결합 에너지 더 큰 것은 이 물질의 끓는 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여기 원인이 잘못 설명이 됐다는 거죠. 선택지 1번의 내용이 틀렸습니다. 138쪽에 있는 예제 문제의 답,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35쪽부터 시작해서 138쪽까지 뭘 배웠나? 135쪽에는 쌍극자 모멘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극성 분자가 얼마만큼 극성이 크냐라고 하는 것을 쌍극자 모멘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6쪽에서는요, 분자 간에 작용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런던 분산력도 있고, 그거보다 인력이 더 큰 쌍극자 간의 인력도 있고, 그거보다 인력이 더 큰 수소 결합도 있고, 또 그거보다 인력이 더 큰 이온 이중극자 간의 인력도 있어요. 분자 간의 인력도 있죠. 그리고 136쪽부터 138쪽까지는 특별히 수소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쌍극자 모멘트나 분자 간의 인력, 왜 공부했을까요? 왜 공부했냐면은 액체나 고체 간에 작용하는 인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이 단원 앞쪽에서 기체에 대해서 배우는데, 기체들은요, 분자 간의 인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 걸로 보죠. 일단 분자 간의 평균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분자 간의 인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액체나 고체가 됐다는 것은 분자들이 모였죠. 모였다는 것은 분자들 간의 인력이 충분히 작용하고 있다는 거고, 그때 어떤 인력이 작용하냐,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배웠던 화학결합과 지금 배우는 분자 간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액체 성질에서 주로 이야기할 때는 분자 간의 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액체에 대해서 하고 난 다음에 고체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화학결합도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 배웠던 수소결합이나 런던 분산력이나 쌍극자 간의 인력과 같은 분자 간의 힘에 대해서도 같이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139쪽으로 가볼까요? 139쪽을 보면은 7번째 섹션, 액체의 성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액체 분자 간에 작용하는 인력의 크기는 분자의 종류에 따라 제각각 다 다릅니다. 분자의 종류에 따라서 인력의 크기가 다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액체의 성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표면 장력. 두 번째, 점도. 세 번째가 증기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시겠죠? 아니, 끓는 점은 액체의 성질이 아닌가요? 예, 맞아요. 끓는 점은 액체의 성질이 맞는데 그거는 증기압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액체 분자의 종류가 달라짐에 따라서 인력의 크기가 다르고, 인력의 크기가 다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액체 성질, 크게 세 가지 뭐라고요? 표면 장력, 점도, 그리고 증기압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39쪽을 보니까 이제 액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액체에서 동일한 액체 분자 간의 인력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응집력, cohesion force라고 이야기합니다. 액체가 용기에 담기죠. 그러면 액체의 입자와 용기의 표면, 고체 표면 간의 인력이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부착력이다, adhesion force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액체 분자 인력을 뭐라고요? 응집력. 그리고 액체 분자와 액체가 담겨있는 용기의 표면 또는 액체가 관을 따라 올라가거나 내려간다고 했을 때 관 표면 입자 간의 작용 인력을 뭐라고요? 부착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표면 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을 넓히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정의합니다. 단위 면적을 넓히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하면은 식을 이렇게 표현하죠. 단위 면적을 넓히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표면 장력이라는 것은 단위 길이만큼을 늘리는데 필요한 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리 곱하기 거리죠. 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은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그래서 분모에서 거리 하나, 분자에서 거리 하나 소거되면 결국 뭐가 남습니까? 거리분의 힘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표면 장력은 어떤 액체의 단위 면적을 넓히는데 필요한 에너지, 또는 그 액체의 길이를 늘리는데 필요한 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겠죠. 표면 장력은요, 액체의 표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액체 내부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또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액체 내부로 힘이 더 크게 작용하면 할수록 액체가 표면적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렇다면은 왜 액체들은 인력이 크면 클수록 표면적을 줄이려고 할까요? 표면에 존재하고 있을 때 액체는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액체가 액체 내부로 들어가면은 더 안정한 상태가 되고, 더 많은 액체 분자들이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표면에 남아있는 입자들은 어때요? 개수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액체가 가장 표면적을 작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더 안정하게 되는 것은 표면적을 작게 만들면은 이 실현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표면적을 작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 구형태가 되면 돼요. 구형태가 되면은 전체 액체 분자들 중에서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밖으로 드러나 있는 액체 분자 수가 가장 적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보면은 액체의 표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액체 내부로 작용하는 인력을 표면 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액체 내부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또 표면적을 줄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정의 3은요, 이제 이 그림과 상관이 있는데, 액체 표면에 존재하는 액체 분자들 간에 응집력이 작용할 수가 있죠. 그 응집력을 벡터 합을 해보면은 내부로 알짜 힘이 작용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표면 장력. 그러니까 표면에 존재하는 액체 분자들의 응집력의 벡터 합을 표면 장력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응집력, 그러니까 동일한 액체 분자 간의 인력 그 자체가 크면 클수록 표면 장력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내용을 볼까요?
원래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력이에요. 상호작용력이지만 이걸 우리가 상호작용력처럼 생각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생각합시다. 이 한 분자가 자기 주위에 있는 다른 분자들에 의해서 응집력이 작용해서 이끌려요. 그때 이 힘과 이 힘은 서로 반대 방향이죠. 벡터량을 하면은 제로가 됩니다. 서로 상쇄가 돼요. 그리고 요거과 요거의 힘의 평균적인 그 합을 하면은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힘이 작용하나요? 내부로 힘이 작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부로 힘이 작용하더라. 이 분자도 마찬가지죠. 이 분자도 이 분자 옆에 있는 다른 분자에 의해서 응집력이 작용하고, 응집력이 원래 상호작용력이지만 자기가 주위에 있는 분자들한테 이끌림을 받는다고 생각합시다. 이 힘과 이 힘은 서로 어떻게 돼요? 상쇄가 되죠. 따라서 이 힘과 이 힘이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안쪽으로 인력이 작용하죠. 이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자도 옆에 있는 다른 분자들에 의해서 인력이 작용해서 이끌림을 받는데, 이거 두 개는 서로 벡터량을 하면은 합이 제로가 되고, 이 두 개의 평행사변형법에 의하면 어느 쪽으로 힘이 작용해요? 알짜적으로는 내부로. 그러므로 표면에 있는 분자들을 보니까요, 전부 내부로 알짜 힘이 작용하게 되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표면 장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어떤 액체 분자들은요, 표면에 드러나 있는 이 분자 간의 응집력이 유난히 굉장히 큰 거예요. 자기 주위에 있는 다른 분자의 응집력이 커요. 그러면 벡터 합을 해도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나타나죠. 이것보다 이것이. 그래서 동일한 액체 분자 인력이 크면 클수록 액체 내부로 더 알짜 힘이 크게 나타난다. 즉 표면 장력이 크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내부로 표면에 있는 분자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들어가게 되겠죠.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표면에 남아있는 분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여기 139쪽 니은에 보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은 힘의 측면에서 설명했던 기억의 내용이고, 이번에는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봅시다. 왜 액체들이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표면적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느냐는 거죠. 자, 여기 이 그림을 봤더니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응집력이 원래 상호작용력입니다. 이 한 개의 분자가 지금 표면에 드러나 있는데 자기 주위에 있는 액체 분자하고 몇 개가 인력이 작용했어요? 평균적으로 4개죠. 근데 내부에 입자가 들어가면은 자기 주위에 있는 입자들 몇 개와 이 평면 그림상으로 보면 인력이 작용했나요? 6군데나 인력이 작용하고 있죠. 한 분자가 다른 분자들하고 4개의 인력의 합보다는 6개의 인력의 합이 크죠? 그러면은 더 자기는 안정화가 돼요. 똑같은 인력이라도 2개보다는 4개가 인력의 합이 크고 4개보다는 6개가 인력의 합이 크고, 그러면 이 분자는 어때요? 더 안정화됐다고 하죠. 그래서 내부로 들어가면은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보다는 동일한 이 액체 분자 간의 인력의 합이 더 많아지면서 더 안정화되고, 그러면은 액체 분자는 가능한 한 인력의 합이 큰 내부로 들어가려고 해요. 외부로 나오려고 해요. 네,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예, 이 표면적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부에 있는 액체 분자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이것은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상태, 낮은 상태가 돼서 에너지적으로 낮은 상태, 이거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높은 상태거든요.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있는 이 물질을 에너지 높은 상태로 만들려면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가해줘야만 가지고 나올 수가 있죠. 그렇게 가지고 나오면 어때요? 표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면적을 넓히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우리가 표면 장력을 정의하기도 했죠. 자, 그때 액체 분자 종류에 따라서 응집력이 달라요. 어떤 건 응집력이 작아요. 어떤 건 응집력이 크죠. 그래서 응집력이 작은 분자가 표면에 있을 때와 내부에 있을 때 그 에너지 차이보다는 응집력 그 자체가 큰 분자들이 외부에 있을 때와 액체 내부로 들어갈 때 그 에너지 차이가 더 심하게 생겨요. 에너지 차이가 더 심했다는 것은 표면에 있을 때보다 내부로 갈 때 더 크게 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자,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동일한 액체 분자 간의 인력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응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첫 번째로 표면 장력이 커집니다. 표면 장력이 커지면은 액체는 어떻게 나타나려고 합니까? 구 형태를 이루려고 하겠죠. 얘가 스피어, 구 형태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구 형태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액체의 표면적이 더 작아진다라고 하는 의미죠.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액체의 끈적끈적거리는 정도인 점도값은 더 큽니다.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액체의 끓는 점, 보일링 템퍼레처는 더 높아지고요.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끓는 점의 온도 조건에서 액체가 완전히 기체로 되는데 흡수하는 열인 몰 기화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몰 기화열 자체는 더 커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액체가 증발을 잘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증발을 못하고 붙들려 있죠. 그러니까 기체로 될 수 있는 분자 수가 적어요. 이 기체로 되고 난 다음에 기체 분자가 나타내는 부분 압력을 증기 압력이라고 하고, 당연히 증기 압력은 어떨까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응집력이 클수록 표면 장력도 크고 점도도 크고 끓는 점도 높고 몰 기화열이 큰 것은 이건 다 액체에서 나타나는 성질. 응집력이 클수록 왜 증점력이 작다고요? 응집력이 클수록 액체가 증발하기가 어려워서 기체 분자수 자체가 적죠. 그 기체 분자수가 적으니까 기체의 부분 압력이 작고 증기 압력은 낮게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140쪽을 볼까요? 메니스커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에다가 액체를 담아 놓으면은요, 용기의 표면을 따라서 액체가 이렇게 약간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유리잔에다가 물을 담아 보면은 유리잔에 물이 그대로 평평한 것이 아니라 유리잔의 표면하고 물하고 만나는 부위를 보면은 물이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은 여기 유리 표면에 있는 입자들이 물을 어때요? 이렇게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결국 부착력이 작용하면서 끌어당기는 것에 해당이 되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평평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올라가거나 또는 반대로 약간 내려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현상들을 모두 우리는 메니스커스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메니스커스 현상이 일어나면은요, 전반적으로 이 액체가 위쪽으로 이렇게 약간 끌려 올라가죠. 그러니까 위로 오목하고 아래로 볼록한 거예요. 이때는 이 액체 분자 간에 작용하는 인력인 응집력에 비해서 액체 입자와 용기 표면 간에 작용하는 인력인 부착력이 더 클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액체가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자기 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였다는 것은 자기가 구 형태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 형태를 이루려고 하는 거고, 그 말은 자기의 표면적이 작아지는 건데, 바로 이 액체를 끌어당기는 용기 표면의 입자의 인력보다는 액체 분자 간 인력인 응집력이 더 크다는 거죠. 왼쪽과 같은 경우가 바로 유리 용기 속에 H2O라든지 다른 유기 용매가 담겼을 때 보통 나타납니다.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는요, 액체 간의 인력이 오히려 액체와 용기 표면 간의 인력보다 더 크죠. 이것은 유리 용기 속에 뭐를 담았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수은을 담게 되면은 수은 간에는 금속 결합력이고 그 수은과 H2 간의 인력보다 더 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더 나아가서 메니스커스 현상이 그냥 나타나면 상관없는데, 지금 이것이 한 개의 관이에요. 이것이 한 개의 관입니다. 이것이 한 개의 관이죠. 관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관이 가면 갈수록 가늘어지죠. 관이 가늘어지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메니스커스 현상이 안 생겼을 때는 면적이 원래 이거였어요. 면적이 이거였죠. 그런데 메니스커스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 액체가 어때요? 위쪽으로 끌려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끌려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곡면의 면적이 넓어요. 원래 메니스커스 현상이 안 생겼을 때 면적이 넓어요. 곡면의 면적이 더 넓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면적을 우리는 S1이라고 하고, 이렇게 메니스커스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위쪽으로 약간 끌려 올라가면서 곡면이 형성되면은 전체적으로 면적이 이제 우리가 S2라고 했을 때 이것보다는 이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보다 이게 더 크고, 분명히 이거는 1보다 큰 수는 맞아요. 그런데 이 관이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처음에 면적에 비해서 메니스커스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액체가 탁 끌려 올라가서 생기는 이 면적, 그러니까 처음에 면적분의 메니스커스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면적, 또 처음에 면적분의 메니스커스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면적의 비를 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 비값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라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처음에 면적분의 나중 면적이 갈수록 더 커진다는 것은 액체들은 원래 어떤 전기를 나타내요? 표면적을 자기가 이렇게 넓히려고 해요. 표면적을 좁히려고 해요. 좁히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처음의 면적에 비해서 나중 면적이 너무나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액체들은 가능한 한 자기의 표면을 줄이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했어요. 자, 처음에 이 상태였는데
이런 식으로 메니스커스 현상에 의해서 곡면이 딱 졌어요. 1번. 부착력이 작용한 거죠. 이게 곡면이 지면은 처음에 면적에 비해서 너무 면적이 넓어졌거든요. 그럼 자기는 이 표면에 있는 분자를 끌어당겨가지고 가능한 한 표면적을 줄이려고 하죠. 그런데 부착력이 크기 때문에 끌려 올라간 거를 밑에 있는 것들이 끌어내릴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끌려 올라간 것들이 밑에 있는 것들을 끌어올리면 되죠. 그래서 중간 부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 부위가 탁 올라가서 이렇게 평평해지겠죠. 무슨 인력이 작용한 겁니까? 응집력이 작용한 거죠. 또는 표면 장력이 작용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면적이 좁아졌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이쪽 위쪽에 있는 유리 표면들이 어때요? 허허, 내 밑에까지 올라왔구만. 올라와! 이러면서 또 부착력이 작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굴곡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세 번째 또 부착력이에요. 면적이 넓어지니까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라간 거는 워낙 강한 인력에 의해서 끌려 올라갔으니까 끌어내리지는 못하고 중간 부위가 탁 올라가면서 또 평평해지죠. 그래서 이거는 표면 장력이라고도 하고 응집력이라고도 합니다. 또 여기 이 유리 표면들이 내 밑에까지 왔구만 하면서 또 끌어올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굴곡지게 되고 또 다섯 번째도 부착력에 의해서 표면적이 넓어지고 표면적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간에 있는 것들을 올라가면서 표면적을 줄이면 되겠죠. 여섯 번째. 그래서 홀수 번째는 계속 부착력이고 짝수 번째는 응집력이 작용하면서 액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현상. 이걸 우리는 모세관 현상이라 하죠. 그렇지만 모세관 현상이 무작정 끝까지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죠.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액체 기둥에 의해서 지구 중심 쪽으로 가는 압력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압력하고 이 올라가려는 힘하고 딱 균형을 이룰 때까지 액체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냐면요. 너무 굵으면은 메니스커스 현상이 생기기 전의 면적이나 메니스커스 현상이 생긴 후의 면적이나 그 비값이 거의 1이기 때문에 자기의 안정성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어때요? 이 메니스커스 현상이 안 생겼을 때의 면적에 비해서 메니스커스 현상이 생겼을 때의 면적이 너무 심하게 커지기 때문에 자기 표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부착력과 표면 장력 또는 부착력과 응집력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액체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그라미 A,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큰 거는 기본이에요. 그때 액체 분자 간의 응집력이 작으면 또는 표면 장력이 작으면은요, 중간에 있는 이 액체가 위쪽으로 끌어올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응집력이 큰 액체일수록 표면 장력이 증가를 해서 모세관 현상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관이 너무 굵으면은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관이 일반적으로 가늘면 가늘수록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요소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서 그때 얼마만큼 높이가 높아지냐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기본적으로 여기 표면 장력, 이 감마가 표면 장력이에요. 표면 장력이 크면 클수록 높이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모세관의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또 높이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죠. 바로 액체의 밀도예요. 조금 전에 액체의 밀도가 없었는데 액체의 밀도가 너무 커지면은 똑같은 높이만큼 있더라도 지구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밀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액체가 높아질 수 있다. 세 가지죠. 표면 장력이 클수록 또는 응집력이 클수록 높이가 더 높아지고 관이 가늘수록 높이가 더 높아지고 밀도가 작을수록 높이가 더 높아지더라. 이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140쪽을 보니까 점도라고 나와 있죠. 점도는요, 점성도라고도 하고 끈적거리는 정도라고 해요. 점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분자 간의 힘. 다른 말로 하면 응집력이라고 합니다.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액체가 끈적끈적거리기 때문에 잘 이동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점도가 크다라고 하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따라서 자기 주위에 있는 다른 분자의 인력을 쉽게 극복하면서 잘 흐르죠. 점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점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겨울철에 우리가 강정을 해먹기 위해서 물엿을 녹이는데 한겨울철에 바깥에서 녹일다 보면 물엿이 어떻게 되세요? 거의 고체처럼 묻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팔팔 끓는 뜨거운 가마솥에다가 물엿 덩어리를 그냥 고체 덩어리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물처럼 잘 흐르게 되죠. 그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엿 성분을 구성하고 있는 그 분자들의
인력을 극복할 수 있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때요? 물처럼 잘 흐르더라. 세 번째 요소, 분자량 및 분자의 복잡성인데, 이거는 그냥 분자량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보통 자공기가 비슷할 때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그때 인력의 합이 더 커져서 점도가 크더라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점도의 기준 물질은요, 보통 H2예요. 밀도도 H2가 1이죠. 비중도 H2가 1이죠. 비열도 H2가 1이죠. 그것처럼 점도도 H2를 기준으로 하고 보통 20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1cm 스톡스다, 1cm 포화지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점도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액체 분자의 인력인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크다. 또 점도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크다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141쪽을 봅니다. 141쪽을 보니까 예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물도 한 방울 유리 이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에탄올도 한 방울 떨어뜨리고 펜테인도 한 방울 떨어뜨리죠. 누가 가장 구형에 가까워요? 물이 가장 구형에 가깝죠. 구형에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표면 장력이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면 장력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표면적이 좁아지죠. 표면적이 좁아지면 결론적으로는 구형에 가까운 이 형태를 나타내더라. 표면 장력이 크다. 다른 말로 하면 뭐가 크다고요? 액체 분자가, 동일한 액체 분자 인력인 응집력이 더 크더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점도 값은 평균적으로 어떠더라? 더 높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증기압은 어때요? 그만큼 인력이 크니까 기체로 되기 어렵겠죠. 증기압은 상대적으로 작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끓는 점 상태에서 액체가 기체로 완전히 바뀌는데 필요한 열을 뭐라 합니까? 몰 기화열이라고 하죠. 몰 기화열은 흡열 과정이기 때문에 양수인데 그 값이 물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클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의 개수를 구했어요. 표면 장력은 물이 제일 크죠. 에탄올이 제일 작고 에탄올이 작고 펜테인이 제일 작은 걸 볼 수 있어요. 뭘로부터 알 수 있어요? 누가 더 구체에 가깝냐. 구형에 가까운 것이 그만큼 표면적이 작은 것이고, 표면적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중심에서 더 세게 끌어당겨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표면 장력이 크다고 하죠. 기억의 설명 옳습니다. 그 다음에 점도, 글리세롤하고 물을 비교했을 때 글리세롤의 점도가 더 크죠. 왜냐하면 단위 부피당 수소결합 할 수 있는 OH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글리세롤의 점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H2O. 그리고 펜테인이라는 분자는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무극성 분자니까 물보다 밀도가 작겠죠. 선택지 니은의, 보기 니은의 내용이 틀렸습니다. 보기 D가 몰 기화열의 순서를 고르라 라고 했고, 표면 장력,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몰 기화열이 크죠. 그래서 글리세롤이 자 여기서는 없고, 몰 기화를 보니까 물하고 에탄올인데, 물하고 에탄올 중에 누가 큽니까? 물이 크죠. 그 다음에 에탄올하고 펜테인인데, 에탄올은 수소결합할 수 있는 OH기가 있기 때문에 펜테인보다는 몰 기화율이 더 클 겁니다. 디귿의 요소는 옳은 표현이죠. 정상 끓는 점을 이야기라고 했어요. 정상 끓는 점에서 에탄올보다 물이 높은 건 알고 있죠. 정상 끓는 점, 에탄올보다 물이 높은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에틸렌 글라이콜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단위 부피당 존재할 수 있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이 OH기가 더 많죠. 따라서 이 에틸렌 글라이콜 같은 경우는 1기압을 기준하면은요, 끓는 점이 약 200도씨 정도가 돼요. 물이 1기압 정도에서 끓는 점이 약 몇 도씨입니까? 100도씨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에틸렌 글라이콜의 정상 끓는 점이 더 높은데 거꾸로 설명되어 있죠. 리얼의 설명이 틀렸습니다. 예제 문제에서는요, 기억과 디귿만이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라고 하면 몇 개입니까? 2개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143쪽, 이번에는 액체 성질 세 번째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했어요. 표면 장력과 점도에 대해서 했죠. 이제 증기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증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닫힌 계에서 액체와 기체가 동쪽 평형 상태에 이룰 때 그 액체로부터 생성된 기체의 부분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동쪽 평형 상태가 뭐냐? 동쪽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액체가 기체로 증발하는 속도, 기체가 액체로 응축하는 속도가 같은 상태, 그걸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라 하고 모든 평형 상태는 기본적으로 따라붙는 용어가 있죠. 뭡니까? 동적이죠. 자, 하여튼 그런 경우고 처음에 그림부터 따져볼까요? 제일 처음에 액체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서 이 액체로부터 증발된 기체가 없었죠. 마개를 잘 닫았어요. 액체가 가만히 있을까요? 액체가 증발하기도 할까요? 증발하기도 하겠죠. 이 액체들 중에서 표면에 있는 액체 분자들 중에서 유난히 운동 에너지가 큰 액체 분자들은요, 다른 액체 분자와 인력을 극복하고 기체로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체로 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체들 중에서는 또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액체를 응축하기도 하죠. 액체를 응축할 때는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 벽면에 묻으면서 응축하기도 합니다. 자, 아직은 기체 분자 수가 적기 때문에 증발하는 개수가 3개일 때 응축하는 개수가 1개밖에 안 되죠. 근데 충분히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은 증발하는 분자는요, 아무리 많이 증발해봐야 액체보다 기체는 부피가 수백 배 정도로 크기 때문에 기체가 한참 증발해도 액체는 별로 증발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액체는 증발 속도가 처음이나 나중이나 거의 비슷하죠. 처음에도 3개 증발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3개 증발하고, 충분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증발 몇 개 합니까? 평균적으로 3개 하죠. 그 말은 이 증발하는 속도는 액체의 양이 충분하게만 하면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응축하는 속도를 보면은요, 갈수록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 증발 속도보다 응축 속도가 어때요? 아직은 느리죠? 그래도 이제 갈수록 기체 분자 수가 많아지면서 응축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딱 도달하니까 증발을 3개 할 때 응축도 3개 하더라. 즉,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똑같죠? 그때 이 기체들이 나타내는 부분 압력을 뭐라고 합니까? 증기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증기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그 위에 그래프를 볼까요? 증발 속도가 위에 점선으로 나타나 있어요. 시간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증발 속도는 거의 변함이 없죠. 응축 속도는요, 처음에는 제로였어요. 왜? 응축할 수 있는 기체 분자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응축할 수 있는 기체 분자 수가 많아지죠. 그래서 응축 속도가 빨라지다가 어떤 순간에 딱 도달하니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상평형이라고도 하고 또는 동적 평형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그냥 평형 상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정지압에 결정하는 인자, 제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액체 분자 간의 인력이 크면 클수록 증발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분자 간의 인력이 작아야 증발을 잘하고,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기체 분자 수가 많으니까 기체의 부분 압력인 증기압이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증기압을 결정하는 인자, 가장 큰 인자 중에 한 개가 바로 분자 간의 인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자 간의 인력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요. 디에틸 에테르와 디에틸 에테르 간에는 디에틸 에테르가 거의 극성 분자이긴 하지만 무극성에 가까운 인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디에틸 에테르 간에 거의 런던 분산력. 아세톤과 아세톤 간의 인력은 부분적인 양성과 부분적인 음성으로 전기염 농도 차이에 따라 나뉘어지죠. 전기염 농도가 작은 C가 부분적인 양성, 전기염 농도가 큰 O가 부분적인 음성.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음성, 양성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음성 부분과 양성 부분이 인력이 장하는 이중극자, 이중극자 인력, 다른 말로 쌍극자 간의 인력이죠. 에탄올은요, 이렇게 무극성 자원기, 에틸기와 에틸 간에 런던 분산력이 작용할 수도 있지만 O에 결합된 H가 다른 분자의 O와 작용을 해요. O에 결합된 H가 다른 분자의 O와 작용을 해요. 이걸 뭐랍니까? 수소결합. 수소결합이 항상 작용해. 부분적으로 작용해요. 부분적인 수소결합. H2는 한 분자당 자기 주위는 평균적으로 몇 개? 4개의 H2와 수소결합이 작용하죠. 이렇게 해서 분명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분자량은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더 큰 분자 간의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즉 응집력이 크기 때문에, 자, 결론이죠. 응집력이 크기 때문에 표면 장렬 어때요? 커지죠. 그리고 점도도 평균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끓는 점은 더 높아집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더 높아져요. 그리고 몰 기화열, 즉 끓는 점의 온도 조건에서 완전히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데 흡수하는 열도 더 크겠죠. 그리고 증발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떤 온도, 25도 또는 30도씨라고 하는 기준 온도에서 존재하는 기체 분자 수가 적으니까 증기압력은 더 작게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여기 증기압에서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인자가 온도예요. 143쪽에 온도 요소를 볼까요? 온도가 낮은 경우에 기체 분자들이 이런 분포 함수를 이룹니다. 온도가 높은 경우에 분포 함수를 이루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표면에서
탈출할 수 있는 분자수가 그 B값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지죠.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 전체 분자들 수 중에서 이렇게 표면을 탈출할 수 있는 분자수의 B값이 작았고, 온도가 높아지니까 평균적으로 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다 커지게 되고, 따라서 전체 기체 분자들 중에서, 운동하는 분자들 중에서 그 표면에서 인력을 극복하고 증발할 수 있는 분자수의 B가 많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기압력은 어떻게 되더라? 온도가 높을수록 증기압력은 더 높아지죠.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정의가 나오는데, 어떤 온도에 딱 도달했더니 액체의 증기압이 뭐하고 똑같아지냐면은 외부 압력인 일기압 760mm Hg와 같아졌어요. 이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끓는 점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순수한 액체 물질은요, 증기압 곡선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외부 압력 조건이 증기압 곡선과 만나는 온도, 이걸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다시 이야기할까요?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의 증기압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커지고, 액체의 증기압이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 온도.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증기압 곡선은 순수한 액체 물질에서 정해져 있는데, 외부 압력 조건이 증기압 곡선과 만나는 온도, 이걸 우리가 끓는 점이랍니다. 외부 압력이요, 일기압 760mm Hg일 때의 끓는 점을 특별히 우리는 정상 끓는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44쪽의 내용을 봤더니, 여기 액체 분자 간의 인력과 증기압의 상관관계에 대한 그림이 나타나져 있죠. 그래서 144쪽 중간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타나 있고, 다음 시간에는 144쪽 중간에 온도가 높음에 따라서 이 액체 분자들의 액체 분자들의 증기압이 커지고, 증기압이 커지고, 증기압이 커지는데, 이것들이 분자 간의 인력인 응집력과 저 온도와 그리고 증기압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를 이렇게 곡선 그래프도 공부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직선 그래프 형태로도 공부를 할 텐데, 특별히 오른쪽에 있는 이 직선 그래프는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로가리즘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R분의 몰 기화열 곱하기 T분의 1 더하기 C라고 하는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X축이 T분의 1이고 Y축이 로가리즘 증기압력일 때 기울기가 뭡니까? 마이너스 R분의 몰 기화열이죠. 그 다음에 기화가 될 때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무슨 값? 양수. 따라서 항상 기울기는 앞에 마이너스 부호에서 음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다음 시간은요, 이 144쪽에 이 직선 그래프와 그 왼쪽에 있는 곡선 그래프, 특히 직선 그래프는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식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내용부터 계속 고체 그리고 용액 단으로 넘어가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